구세군은 필요를 발견할 때마다 그것에 답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매춘에서 구출된 여자들이 갈 곳이 필요하면 그들을 위해 집이 구해졌습니다. 감옥에서 최근에 출감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8년에 구세군은 노동사무국을 열어서 실업자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그러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 약 23년 전이었습니다. 사업의 초반인 7년 동안에 무려 6만 9천 명에게 직업을 찾아주었습니다. 구세군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주는 최초의 사무국을 개설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해마다 9천 명 이상이 잃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 상태인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대출을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의 은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찾았고 그때마다 최상의 것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잘못에 직면하면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885년 영국에서의 성관계 법적 동의 연령은 13살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외 사람들의 노력으로 1833년 제국 전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어린 소녀들을 속여서 공장 노동자로 런던에 오도록 하여 사창가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소녀들은 영혼이 부서질 때까지 도망갈 수 없는 돌벽이 둘러싼 장소에 갇혀 결국 새로운 고용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스스로 더럽다는 죄책감을 갖게 하여 탈출을 저지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제도의 한 희생자가 구세군 본부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브라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 놀라워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군은 새로운 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백인 노예 상인과 성거래 악덕업주,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창가들은 구세군보다 더 높은 선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경찰부에서는 매출을 폐쇄시키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창가 업주가 몇 개의 죄목으로 기소되면 사법 거래가 종종 이루어졌고 업주는 약간의 벌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돌려놓는 방법은 젊은 여성 유괴와 학대에 대한 공공의 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 동의 연령을 올려야 어린 소녀나 특히 성거래자의 책략과 속임수로부터 순진한 소녀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멜은 내무장관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는 동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하원에서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연사는 동의 연령을 10세로 낮추자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한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브라멜은 윌리엄 스테드를 설득하여 이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기, 마약, 속임수를 통해 16살 이하의 소녀를 유인하는 복잡한 조직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소녀를 묘사하면 그들은 어린 처녀들을 전달하였고 고객들은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관 속에서 있는 채로 못을 받고 그곳에 숨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유럽 본토의 구경 사창가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송 중에 깨어난 많은 소녀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공포로 죽기도 했습니다. 유괴범들은 때로 어린 소녀들을 속이기 위해 수녀복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 속임수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음모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년에 800만 파운드 이상의 산업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대략 9억 2,90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성거래를 더 알기 위해서 스테드는 고객으로 가장했고 젊은 구세군의 자매가 잡힌 척하여 고객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스테드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녀에게 내부자 정보를 듣고 유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각한 실수를 했는데 사창가 여성이 그녀의 구세군 배지가 옷 속에 박음질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유럽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세워져 그녀는 다락방에 갇혀 추방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도 해외로 선적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는 다락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바닥에 착지했을 때 발목을 삐었고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녀의 약혼자인 젊은 구세군 장교는 이러한 계략에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하고 곧 사창가를 급습해 자신의 약혼녀를 구하려고 젊은 장교 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복잡한 문을 통해 길을 찾았고 바닥에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그녀를 안고 집으로 갔으며 결코 사창가 문턱을 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속하게 회복하였고 시련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테드의 증거는 철저했고 설득력이 있었으나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소녀가 신문에 난 모집 광고에 응답해 사창가로 향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스테드는 증거를 부인하는 여지가 없도록 모든 단계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쓰고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대중의 마음과 정신을 또렷하게 인식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스테드는 지역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도 즉 의사, 정치가, 왕족,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까지 이 사창가의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폐에 연루되었다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거대한 공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드가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그의 계획을 공유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완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스테드와 브라멜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순결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구세군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의 펌프에 마중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왕과 수상에게 편지를 써서 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청문회도 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모임에서 캐서린은 이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보다 더 강하게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른 얼굴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3년 전에 상원위원회가 모여서 이 일을 심의했고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된 법안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수천 명의 순진한 희생자가 희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냥보호구역이나 소의 질병에 관한 법안을 만들 시간은 있었습니다. 지구 한편에 있는 영국의 이익을 위한 법안과 자신의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는 괴물을 즐겁게 해주는 이 끔찍한 사람들은 현재의 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13살이 되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구세군의 한 장교인 레베카 자렛은 그녀가 삶을 돌이켜서 구세군에 들어오기 전에 소녀 유괴에 가담했었습니다. 스테드는 그녀에게 접근하여 계획 속에 그녀의 도움도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지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녀를 설득하여 매춘의 삶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녀의 의무를 알게 했습니다. 이내 그녀의 오래전의 연락처를 찾아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885년 6월 2일 하녀를 구하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로 가장하여 레베카가 엘리자 암스트롱이라는 13살 난 소녀를 소개받았습니다. 레베카는 엘리자의 엄마에게 경고하여 하녀 구하기는 계략이었고 그녀의 딸은 어떤 남자의 장난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그녀의 엄마는 관심도 없었고 단지 돈을 얻어서 술을 마시고자 했습니다. 엘리자는 완전히 속아서 새로운 집에서 살며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대에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단지 몇 파운드에 딸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고객의 역할을 연기하며 스테드는 매춘 장소로 빌린 방에서 대기했습니다. 엘리자가 들여보내졌고 잠시 대화를 서로 나눈 후 스테드는 그녀를 잠자게 두었습니다. 나중에 관례처럼 스테드는 진짜 고객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잠을 잘 것으로 기대하였고 그러면 그녀를 깨우지 않고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깨어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레베카가 돌아와서 그녀를 안심시키고 사건의 전모를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속임수를 사과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엘리자는 도움을 받아 인도되었고 안전을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구세군과 머물렀으며 스테드는 기삿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885년 6월 6일 월요일 현대판 바빌론의 처녀 조공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시리즈 기사의 4개 중 첫 번째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엘리자는 그녀의 보호를 위해 릴리라는 이름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거의 매진되었고 런던은 공황 상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곧장 스테드의 상관을 불렀고 이 기사가 포르노적이고 또한 불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창가 업자들은 깡패들을 고용하여 신문사를 급습하여 인쇄기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스테드는 윌리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문을 위해서 이 건물을 개방하겠노라고 스테드 씨에게 알려달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라면 우리 능력껏 돕겠다. 다음날 구세군 본부는 큰 신문 갑판대와 같았고 구세군 생도들은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팔았습니다. 캐서린은 엑세터 홀에서 연설했고 스테드의 기사를 뒷받침하는 구세군 자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출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느 부유한 상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느 한 소녀를 만나기로 예약하고 소녀를 주일학교 수업으로부터 꿰어내어 사창가에서 그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납치된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받을 충격을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부스 부부는 청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17살이 끝날 때까지 소년과 소녀를 보호하도록 부도덕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매춘으로 알선하는 것을 형사 범죄화하도록 다음 17일간 부스 부부는 청원을 위해 9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았고 1885년 7월 30일 목요일에 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한 두루마리는 4km보다 더 길었습니다. 8월 14일에 하원은 형법을 개정하여 성관계 동의 연령을 16세로 높였고 호주와 캐나다와 같은 연방에서는 물론 미국의 몇 주에서도 이 개정법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암스트롱 부부는 릴리가 자신의 딸 엘리자인 것을 곧 알게 되었고 그들은 이를 이득 얻을 기회로 삼아 스테드와 부스 부부를 유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엘리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자녀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이 중요한 사실 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인도 영장이 발부되었고 암스트롱 씨는 프랑스로 가서 그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비록 그녀가 구세군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8월 24일 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도록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법정에 서도록 요청되었습니다. 사창가 업자들과 성매매 업자들은 폭도들을 동원하여 법원 밖에 서도록 했고 부스 부부에게 정의로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관사에 의해 노골적으로 호의를 입은 검사는 부스 부부를 비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부스 부부는 방면되었습니다. 단지 스테드와 레베카는 유죄가 되었습니다. 스테드와 레베카는 3년 6개월 중노동이 판결되었고 각각 구세군의 지원을 받으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석방 후에야 암스트롱 부부는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고 암스트롱 씨는 엘리자의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드가 법정에 서는 동안 죽어가는 한 소녀가 그녀의 남은 돈을 스테드의 변호를 위해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실링이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날 건네졌고 그는 죽는 날까지 보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돈은 바로 그 실링입니다. 스테드는 자신의 죄수복을 그의 유죄 판결일과 같은 날짜에 구세군에 기증했고 남은 여생 동안 구세군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1888년 2월 캐서린은 악성 종양을 진단받았음에도 그리고 가족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매우 큰 것도 있었고 수술대 위에서의 긴장을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는 임시 사무실이 되어서 일어나서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이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윌리엄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쓰고 싶었던 책을 마침내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영국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조직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차 말이 가진 똑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즉, 음식, 거처, 그리고 일이다. 마차 말이 길에서 비틀거린다면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치료를 다해서 다시 제 힘으로 서게 한다. 어려운 시기에 쓰러진 동료인 인간도 이 같은 처우가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캐서린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열광적이었고 다시 스테드의 도움으로 둘은 한 권의 책을 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의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진정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자 제의했으나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거절했습니다. 진통제의 몽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볼 수 없을 것 같았으나 회복하여 1890년 1월에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윌리엄과 가족은 마지막까지 그녀와의 매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1890년 9월 캐서린, 윌리엄 그리고 스테드는 암울한 영국의 원고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10월 2일경에 거의 소진되었고 가족은 모여서 그녀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1890년 10월 4일에 캐서린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캐서린의 장례는 10월 13일에 거행되었고 3만 6천 명 이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4천 명의 행렬이 그녀의 시신을 호위하여 갔고 캐서린은 아브니 공원 묘지의 영원한 안식처로 갔습니다. 그의 앞에 산적한 구세군의 많은 일로 인해서 윌리엄은 애통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사망 직후에 가장 어두운 영국이 출시되었고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영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윌리엄의 계획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책략이 어리석고 부적절하다고 그를 다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비난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영혼 구원이라는 그의 목표에 집중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영국을 연구하는 동안에 보스가 부딪힌 병폐 중 하나는 성냥 제조업자를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냥 공장의 노동자는 주로 여성이나 8살 정도의 어린이였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16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하루 급료는 1실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성냥을 만드는 화학물질은 극단적인 유독성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환기가 안 되는 공장에서 일했던 것입니다. 장기간 이런 상태로 노출이 되면 노동자는 황인에 노출되어서 턱뼈가 썩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알았지만 그들은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응하여 구세군은 스스로가 이 업계에 뛰어들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성냥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공장은 매우 밝고 적절하게 환기가 되었으며 노동자의 급료는 보통의 성냥 공장보다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노동자에게 매일 정규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황인 대신에 적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성냥을 생산하여 성냥갑을 한 번만 치면 불이 켜졌습니다. 근무 환경의 질이 향상함에 따라 1년에 600만 개 정도의 성냥을 생산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성냥은 보통의 성냥보다 거의 2배가 비쌌기에 구세군은 경쟁사 제품의 위험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초청하여 공장을 견학시키고 경쟁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집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황인의 효과로 인해 썩은 살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보니 인의 빛을 손과 이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세군은 지역 가게에 가서 아무 곳이나 치는 성냥의 위험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오직 구세군의 가장 어두운 영국의 빛이라는 성냥만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여론은 서서히 구세군으로 기울어갔고 정부는 결국 모든 공장에서의 더 높은 근무 표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기가 바뀜에 따라 영국의 대형 성냥 제조업자들은 황인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구세군의 성냥 공장은 그 이후 폐쇄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성공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캐서린을 떠나보낸 후 집에서는 안정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의 사무실에서 지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책임을 브라멜과 다른 장교들에게 넘기고 순회와 설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군대의 점검은 윌리엄을 더 널리 순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열차와 차와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25년을 길에서 보냈습니다. 주로 역을 방문하고 군대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아내와 많은 친구와 심지어는 자녀 중 하나를 먼저 보낸 후 1912년 8월 20일에 소천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그의 운구를 따라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장례식은 8월 27일에 치렀습니다. 4만 명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에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여왕은 일반 백성과 함께 앉았는데 구세군이 매춘에서 구원한 여성 옆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여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다음 날 1만의 구세군과 꽤 구세군 밴드가 아브니 공원 묘지로의 행렬에 함께했으며 거기에서 윌리엄의 시신은 캐서린 옆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구세군의 장군직을 브라멜에게 넘겼는데 그의 사망 시에 58개국에 15,945명의 장교가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생전에 윌리엄은 8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순회했고 약 6만 번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구세군에 대해 만약 런던에서 구세군이 사라진다면 5,000명의 추가 경찰로도 범죄와 무질서를 진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미국에서 사회복음의 창설자인 조시아 스트롱은 인류 역사 100여 년 동안의 구세군과 같이 25년간의 영웅적인 믿음과 사역을 통해 그렇게 많은 도둑과 노름꾼과 술꾼과 매춘부를 구원한 사건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부스 부부의 열정은 동부 런던 선교회의 첫 설교 이후에 거의 1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